2004년 8월 마산 동부경찰서 형사과에 2명의 여성이 들어와요. 두 사람은 50대 중년 여성과 20대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모녀 관계였습니다. 형사가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물었고 이 중년의 여성은 남편의 실종 신고를 하러 왔다는 대답을 해요. 며칠 전에 지인을 만나러 갔던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됐다는 거죠. 실종된 남편은 50대의 택시기사 손 씨였습니다. 딸이 아버지가 근무하는 택시회사에 전화를 걸었었는데 회사 측에서도 손 씨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고 회사 관계자가 빨리 실종 신고를 하라고 해서 직접 경찰서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사팀이 신고를 접수하고 이제 손 씨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신고 5일 전에 동료 기사들과 낚시를 갔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낚시가 끝난 후에 일행 모두 한 동료 기사의 집으로 가서 술자리를 가졌고 얼마 뒤에 손 씨는 집에 가겠다면서 먼저 일어났다고 해요. 완전히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확인된 손 씨의 마지막 행적이었어요. 아내는 이날 이후에 남편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모녀의 주소를 확인한 수사팀이 어떤 사건을 하나 떠올리게 돼요. 실종 신고 이틀 전에 이 모녀의 거주지 인근 야산에서 신원불명의 토막난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수사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갑니다. 혹시 그 시신이 손 씨일 수도 있겠다. 당시에는 시신이 많이 훼손된 상태여서 별도로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일단 거기에 기대를 걸었어요. 그리고 시신 발견 열흘 뒤에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경찰들의 예상대로 시신은 실종된 손 씨가 맞았습니다. 신원이 밝혀지면서 손 씨의 실종 수사와 변사 사건 수사가 합쳐져요. 감정서에는 사망 추정 시각도 담겨 있었는데요. 사망 추정 시각은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였습니다. 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향하고 얼마 안 가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거. 수사팀의 머릿속에 의문점 하나가 떠올라요. 이 의문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그 신고를 했던 모녀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의문은 처음에 실종 신고를 접수받았을 때부터 들었던 생각이었대요. 가족이 연락이 안 되는데 신고를 5일 동안 안 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신고 이전에도 뭔가 사람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본다거나 그런 게 없었대요. 자, 그러면 시신의 모습은 어땠을까? 전문가들은 이 시신의 신원을 감추려 하는 노력의 흔적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당시 수사팀 내부적으로는 거의 이제 면식범에 의한 범행일 것이다. 이렇게 특정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점점 이 모녀에 대한 의심과 의문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수사력을 모두 동원해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의 실마리가 하나둘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끝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사건은 2004년 8월 1일 경남 마산시 용마산의 한 공원에서 시작이 돼요. 용마산은 해발 85m 정도밖에 되지 않은 되게 낮은 산이라서 인근 주민들의 산책 코스로 자주 찾는 그런 곳입니다. 오전 9시 40분경에 인근에 거주하던 노인 정 씨가 아내랑 같이 이 등산로 주변에서 깻잎을 따고 있었거든요. 한참 집중해서 따고 있는데 갓길에 뭔가 이상한 물체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쓱 봤는데 희멀건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근데 느낌이 딱 직감적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불안한 기분으로 다가가 봤는데 이걸 보고 정 씨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주저앉아요. 정 씨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산짐승이 죽어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 손가락이 보여서 정말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하면서 수사가 시작돼요. 현장이 조금 특이했어요. 왼팔은 예리한 도구로 절단된 것처럼 보였고 이미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등산로 일대를 통제하고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서요. 당시 이 시기에 유영철이 검거되면서 완전 전 국민들이 패닉에 빠진 상태였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토막난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경찰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겠죠. 시신의 나머지 일부는 등산로 곳곳에 그냥 흩어져 있었습니다. 묻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른팔, 가슴 부위, 등, 복부 이런 것들이 차례로 발견이 돼요. 그냥 조각조각 던져놓은 듯이 땅 위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은닉이나 매장을 시도한 흔적이 없었던 거죠. 당시에 경찰 인력이 한 100여 명 정도 동원이 됐었거든요. 근데 다른 시신의 일부는 나름대로 좀 쉽게 찾았는데 머리하고 양쪽 다리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버리듯이 던져놓고 딱 2가지만 사라진 겁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성인 남성으로만 추정되는 상황에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감식이 진행돼요. 자, 일단 머리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양팔이 있잖아요. 지문을 추출하면 신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는데 이것도 불가능해져요. 지문이 아주 고의적으로 훼손이 된 상태였거든요. 10손가락 지문 모두 예리한 흉기에 돌려서 베어진 상태였고요. 심지어 그 자리를 불로 지진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면식범의 소행인 것을 의심했던 거죠. 이 정도로 지문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범인 입장에서는 굳이 매장까지 하지 않아도 신원을 알 수 없을 거다. 머리까지 없앴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이 시신이 발견된 등산로가 주택가랑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 3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당연히 지나다니는 사람 보는 눈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시신을 막 그렇게 땅을 파가지고 유기를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마 범인에게는 시신을 유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놓고 간 게 아닐까. 아마도 지문을 훼손한 장소, 이렇게 정성스럽게 훼손한 장소는 이곳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어쨌든 지금 지문 채취는 실패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시신에 주목할 만한 흔적도 있었어요. 옆구리에 자상이 있었거든요. 흉기로 2차례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명백한 타살 흔적이죠. 수사팀은 발견된 나머지 시신 조각들의 정밀 감식도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실종자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면서 나머지 시신인 머리와 다리를 찾기 위해 수색을 이어가요. 일단 실종 신고가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성과는 없었어요. 그리고 시신 발견 이틀 뒤인 8월 3일에 앞서 언급된 그 모녀가 실종 신고를 했던 거죠. 이후에 8월 11일에 정밀 감식을 통해서 시신이 손 씨임이 밝혀졌던 거고요. 그렇게 손 씨의 실종 수사 그리고 변사 사건 수사가 합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상황에서 경찰이 시신의 신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 이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지문이 도려져 있었잖아요. 그 손가락 표피를 하나 더 벗겨서 지문 감식을 진행한 거예요. 범인은 이건 몰랐겠죠. 인간의 표피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겉면에 있는 지문이 되게 선명하고 그 밑으로는 완벽하진 않지만 지문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문을 복원하면서 신원 확인에 성공을 했던 거죠. 그렇게 신원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진전됩니다. 손 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게 7월 29일이었잖아요. 수사팀은 이때까지 같이 있었던 3명의 동료 기사부터 조사를 해요. 이들 모두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이 되는데 다 알리바이가 있었고 혐의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료 기사들은 용의선상에서 빠르게 제외가 돼요. 진술도 다 일관됐어요. 그러면 그 술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집으로 갔을 거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을까요? 손 씨의 가족들이죠. 손 씨의 가족 구성원은 4명이에요. 부인, 딸, 아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군복무 중이었던 아들이 딱 사망 추정일에 휴가를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알리바이가 확인돼요. 혐의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럴 만한 동기로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그날 아들에게 어떤 알리바이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었는데 아마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랑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면서 다시 포커스는 모녀를 향해요. 처음부터 조금 의심을 했었잖아요. 수사관이 일단 이 손 씨의 아내 고 씨를 조사했는데 이상했어요. 수사관이 고 씨한테 얼마 전에 용마산에서 발견된 시신 있잖아요. 그게 남편이에요. 이렇게 소식을 알렸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거예요. 반응이. 너무 태연한 거죠. 실종된 남편이 토막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냥 이 사람은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보면서 고 씨에 대한 심증이 굳어집니다. 자, 딸은 안 그랬냐?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휴직 상태였는데 평소에는 새벽 시간에도 남자친구하고 되게 통화도 자주 하고 문자도 자주 주고받았었대요. 근데 유독 사망 추정일인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 사이에는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타이밍이 딱 손 씨가 집으로 돌아간 이후부터였던 거죠. 수사관이 이 시간에 뭐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을 못해요. 당시에 두 사람을 이제 분리해서 조사를 진행했었거든요. 손 씨의 아내 고 씨도 딱 이 시간대에 뭘 했는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지만 모두 정확하게 그날 그 시간 뭘 했는지 기억을 하고 말을 하는데 딱 이 두 사람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집 전화와 고 씨의 통화 내역에서 또 하나의 의심스러운 흔적이 발견됩니다. 29일 저녁부터 렌터카 회사에 여기저기 그렇게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그중에 한 업체에서는 차를 빌린 기록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수사관은 렌터카 대여 기록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차 빌린 기록이 있는데 어디 갔다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두 사람 대답이 엇갈려요. 한 명은 용마산에 갔다고 말을 하고 한 사람은 창원에 갔다고 대답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달랐어요. 어머니 고 씨는 차량에 삼계탕이 들어있는 찜통을 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손양은 아무것도 실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해요. 모녀가 범인이다. 100% 확신이 든 수사팀은 이 가족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요. 욕실에서 루미놀 검사를 했는데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거죠. 감식 결과 모두 손 씨의 혈흔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한 수사팀은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져요. 손 씨 죽였냐? 근데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는데도 범행을 부인해요. 한동안 버티면서 입도 안 열었는데요. 결국에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모녀 중 어머니인 고 씨가 먼저 입을 엽니다. 고 씨는 내가 남편을 죽였다. 신혼 때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그날도 나를 때리길래 그래서 죽였다. 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딸은 이 사건과 무관하며 나의 단독 범행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수사관은 고 씨가 자백했다는 사실을 손양에게 알려줬고요. 그때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손양은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자백을 시작했죠. 근데 손양의 자백은 또 엄마의 자백과는 또 달랐어요.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나라는 거죠. 양쪽에서 자백을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자백 내용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손 씨와 고 씨는 1977년도에 결혼을 해요. 결혼한 이후부터 손 씨는 술만 마시면 그렇게 가족들을 때렸다고 합니다. 실제 지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증언을 했었고요. 당연히 평소 가정 불화가 심했고 가족 관계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폭력도 있었지만 의처증도 엄청 심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면서 아내를 의심하고 괴롭히고 때렸대요. 손양은 이 아버지의 이런 폭력이 20년 이상 이어졌다고 진술을 합니다. 진술에 따르면 아들한테는 손을 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모녀만 계속 때렸던 거죠. 특히 술만 마시면 온갖 폐악질을 벌였고 손 씨에게 추행도 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딸이 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진 7월 29일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손 씨는 집으로 돌아왔고 들어오자마자 주사를 시작해요. 그렇게 모녀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망치를 꺼냈대요. 손 씨가. 다 죽이겠다는 거죠. 이 행동에 고 씨가 심하게 겁을 먹게 됐고 복도로 피해서 이제 막 몸을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손양은 또 그런 아빠를 막아서면서 막 뜯어 말립니다. 손 씨는 그런 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망치를 휘둘러요. 다행히 망치가 손양에게 닿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분노가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였죠. 아버지의 행패에 질릴 대로 질린 상태에서 이제 모욕적인 욕설까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손 씨가 바닥에 뭔가를 집으려고 식탁에 망치를 올려두고 몸을 숙인 그 순간 손양이 그 망치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 망치로 아빠의 머리를 몇 차례 내리쳐요. 진술에 따르면 한 대 세게 때리면 기절할 줄 알았대요. 근데 손 씨는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향해 달려들었고요. 정말 엄청 살벌한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 복도에 있었던 고 씨는 부녀가 심하게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둘을 가로막아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고 씨가 일단 남편을 방 안으로 밀어 넣었는데 상황이 잠잠해지나 싶었던 그 순간 손양이 과도를 들고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손 씨의 옆구리를 2차례 찌르고 맙니다. 손 씨는 찔린 상태로 다른 방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고 씨는 딸을 남겨두고 남편이 피신한 방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일단 문을 잠그고 손 씨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잠시 후에 문 밖에서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으니 문 좀 열어달라. 이런 손냥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고 씨도 딸이 이제 좀 안정이 됐나 싶어서 문을 열어줬는데 이때 손냥이 이 아버지가 어딘가에 막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려는 듯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때 손냥이 다시 폭발해서 손 씨에게 달려듭니다. 손 씨가 창문을 깨고 몸을 피하려고 했는데 이미 2차례 찔렸잖아요. 결국 방바닥에 쓰러졌고 손냥은 수건으로 손 씨의 입과 코를 틀어막습니다. 그렇게 손 씨는 과다출혈과 질식으로 사망했죠. 모녀는 이후에 거실에 주저앉아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린 손양이 자수할 뜻을 밝혔는데 엄마 고 씨가 이걸 막습니다. 자수하면 네 인생은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신 6일을 제안해요. 조용히 처리하자. 오늘 일은 우리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로 하자. 이렇게 말을 했대요. 겁이 났지만 이제 완전 범행을 해야만 딸의 앞길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두 사람은 새벽이 돼서 시신을 욕실로 끌고 들어갔고요. 집안에 있는 공구를 이용해서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집 주변 용마산에 유기해요. 머리와 양 다리는 다음날 비닐봉지에 싸서 가방에 담은 뒤에 집에서 30km나 떨어진 야산에 파묻습니다. 이때 렌터카를 썼던 거죠. 자백 이후에 이 머리와 다리는 경찰에 의해 수습이 됐어요. 엄마와 딸이 아빠의 시신을 훼손하는 그 장면. 정말 이건 상상하기도 힘든 모습인 것 같아요. 8월 15일 현장 검증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30분에 걸쳐 현장 검증을 마친 뒤에는 시신 유기 장소로 향해요.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울음을 터뜨려 겨우 검증을 마칠 수 있었는데 딸은 현장 검증뿐 아니라 조사 기간에도 반성하는 기미를 많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혹시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여경들이 교대로 24시간 함께 생활했다고 해요. 그렇게 존속살인 및 사체유기로 모녀는 재판에 넘겨집니다. 1심 재판부는 딸 손양에게 징역 15년, 어머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요. 1심 선고 이후로는 모녀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운동도 벌어집니다. 이들이 제출한 탄원서 내용. 딸 손양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 등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와 고통에 시달렸다. 그런 딸에게 어머니는 너만이라도 나가서 편히 살라 했지만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착한 딸이었다. 어머니 또한 27년간 남편의 의처증과 외도, 폭력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이혼으로 자녀들이 방황할까 염려해 가정을 지켜왔다. 아무리 지탄받을 행위라 할지라도 무작정 손가락질을 하기에 앞서 그 행위의 동기와 그간의 과정을 살피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동기를 앞세워서 결과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동기와 결과를 함께 고려해야만 치우침 없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어요. 2005년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손양에게 1심보다 7년이 감형된 징역 8년, 고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였다는 모녀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손 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이 참작된 판결 결과였습니다. 모녀 측 변호인은 상고했는데요.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그렇게 최종 확정이 됩니다. 어머니 고 씨는 바로 그날 석방됐고요. 손양은 수감됐어요.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엽기적인 사건 내용 자체보다는 가장에 대해 오랫동안 쌓여있던 가족의 앙금과 불만이 일순간 분출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웠다. 살인은 우발적이었지만 은폐극은 치밀했던 이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돌아보고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죄는 사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죄예요. 이걸 가지고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절대요. 가정폭력 했으니까 죽을만 했다. 범인이 죽을 짓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피의자들이 과거에 가정폭력을 통해 겪었던 아픈 일들에 대해서 무작정 다 덮어두고 결과만 가지고 비난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한 순간이 있겠죠. 그런 목소리도 세상에 필요한 거고요. 근데 사실 제가 사건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건 그것보다 더 너머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경찰분이 밝혔던 소회와도 비슷한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사건 내용 시청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